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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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네, 탄소 중립의 글로벌 동향과 한국 사회의 과제를 가지고 여러분하고 얘기를 하게 됐습니다. 최근에 탄소 중립, 기후위기 대응을 하려면은 탄소 중립이 필요하다라는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저는 제가, 녹색야람이라는 환경단체에서 시작을 해서 활동을 하다가 2004년도에 이제 그 기후와 에너지 정책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공부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때부터 이제 기후변화라든지 에너지 쪽을 강의를 해왔는데요. 그때도 문제가 심각했고 지금도 심각해지는 과정에 있는데 최근에는 이 문제에 대한 사회의 관심이 아주 저는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이게 이렇게 갑자기 이 관심이 쏟아지고 변화가 일어나게 된 변곡점이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게 지금 상당히 저는 속도감 있게 전개가 되는데 그 속도감이 어느 정도로 전개가 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여러분하고 좀 얘기를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그러면 제가 준비한 자료를 넘기면서 말씀드릴게요. 네. 네네. 네. 저는 두 개의 파트로 준비를 했는데요. 하나는 기후위기가 탄소 중립이라는 것 자체를 좀 이해하는 차원을 시작을 해보고 그 다음에는 한국 사회에서 이게 어떤 숙제와 과제를 갖고 있는지를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기후변화가 심각하다. 전 세계 곳곳에서 기상재난이 일어나고 있고 폭염, 한파, 해수면 상승, 폭설 이런 것들, 빙하가 녹아내리고 있다. 이런 뉴스들이 계속해서 지구촌 뉴스로 들려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원인에는 지구 평균 기온이 올라가고 있다라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산업화 이전 대비 지구 평균 기온이 1.1도씨 정도가 상승을 했는데요. 그 원인은 인간의 경제활동, 우리 인간이 대기 중에 온실가스를 뿜어내면서 지구 평균 기온을 올리고 그렇게 지구온난화 현상이 일어나면서 기후 패턴에 큰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데요. 이런 것들을 미리 인식하고 국제사회도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노력을 해왔습니다. 예를 들면 1988년도에 IPCC라고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패널 이런 것들을 만들어서 기후변화에 관한 과학적인 연구를 시작하고 보고서들을 내기 시작했고요. 또 92년도에 기후변화 협약에 대한 합의를 이루면서 94년도부터 본격적으로 기후변화 협약이 발효가 돼서 매년 기후변화에 관한 국제 간 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 장면은 캅26이니까 그 협약에 참여한 당사국들이 모여서 하는 26번째 회의에서 그 투발루의 외무부 장관이 연설을 하고 있는데요. 이 연설하는 공간이 이전에는 이 육지였는데 해수면 상승으로 바다가 되어가고 있는 요 지점에서 연설을 했습니다. 근데 저희가 막 투발루를 얘기할 것이 아니라 사실 우리도 지금 울진의 산불이라든지 또는 최근에 밀양 산불도 그랬고요. 건조하고 그리고 강수량이 적고 그러한 이 날씨가 계속되면서 사실은 산불이 확산되는 것도 기후와 연관이 있다라는 목소리도 있고 그런 보고서들도 나오고 있고 거기에 더불어서 워낙 가물다 보니까 최근에 채소 가격의 폭등이라든지 농민들의 시름도 깊어지고 있는데요. 이미 우리가 느끼기에도 기후위기가 심각해지는 이런 상황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앞으로 이게 어떻게 전개될 거냐 그리고 이것을 막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연구도 많이 진행되고 있는데요. 이 자료가 이제 세이브 더 칠드런 자료인데 2020년에 태어난 아이는 1960년대 생에 비해서 산불이나 흉작, 가뭄, 홍수 이런 것들을 몇 배나 더 많이 겪게 될 것이다 라는 이런 전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이 보고서를 보게 되면은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파리 협정에 따라서 지구 평균 기온 상승을 1.5도씨 이하로 안정화시킬 수 있다면은 지금 2020년에 태어난 아이들이 겪게 될 것으로 전망되는 이 재난의 강도를 줄일 수 있다. 그래서 지구 평균 기온 상승을 몇 도에서 억제할 것인가 이런 것들이
상당히 오랫동안 논의가 되어 왔는데요. 사실 오늘도 2022년, 오늘이 6월 12일이죠. 오늘 하루도 지구에 살고 있는 80억의 사람들이 정말 모두들 열심히 살았을 겁니다. 산업 현장에서 일을 하고, 농가 밭에서 일을 하고, 또는 바다로 나가서 일을 하기도 했을 거고요. 또 운송업을 하시는 분들은 고속도로나 이동을 위해서 물류를 담당하기 위해서 아주 분주하게 움직였을 텐데, 이런 80억의 인간의 활동들이 대기 중에 온실가스를 뿜어냈을 겁니다. 자, 그러면 대기 중에 뿜어진 이 온실가스가 온난화 효과를 일으키면서 지구 온도를 계속해서 올리겠죠. 자, 산업화 이전 대비 1.1도씨가 오른 게 지금 우리의 상황인데, 계속해서 우리가 온실가스를 뿜어내게 되면은 온도가 계속해서 상승하게 될 겁니다. 자, 이 기후변화에 대해서 IPCC는 이렇게 정의하고 있는데요. 인간에 의한 온실가스 배출로 지구온난화가 진행되면서 기후 패턴이 크게 변하는 것. 여기서 이제 인간이 뿜어내는 온실가스량이 대기 중에 얼마만큼이 뿜어져 나왔는지를 보여주는 이 표인데요. 90년도 330억 톤 정도 배출했던 양이 2019년도에 524톤으로 계속 쭉 늘어났습니다. 사실 제가 아까 92년도부터 기후변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또 막기 위해서 논의를 시작했지만 총량은 계속해서 늘어났거든요. 그리고 이 대기 중에 뿜어내는 온실가스를 한 7가지 정도로 이산화탄소라든지 메탄가스라든지 아산화질소라든지 불화가스류라든지 이런 것들을 측정하고 있고 정리하고 있는데, 여기 보시면은 가장 많은 양을 차지하는 게 화석연료 연소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화석 에너지를 사용하면서 뿜어내는 이산화탄소고, 그 다음이 농축수산이라든지 폐기물이라든지 천연가스 탄로 과정에서 배출되는 메탄가스, 이런 것들이 지구의 평균 기온을 올리는 온실가스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지속적으로 늘어난 거예요. 지속적으로 늘어났고, 이것이 지금의 재난을 초래하다 보니까 이 기후 위기를 막기 위한 인간의 노력 중에 여러분들이 많이 알고 계시는 게 97년도에 교토의정서 기억하시잖아요. 교토 체제는 선진국이 먼저 줄이는 체제였습니다. 근데 교토 체제로 지금에도 불구하고 배출량이 계속 늘어났기 때문에 2015년도에 교토로 안 된다. 모두가 줄여야 된다. 개도국을 포함해서 모든 나라가 줄여야 된다라는 게 2015년도의 파리 협정이었습니다. 근데 그 파리 협정 당시에 우리의 노력을 어디까지로 할 거냐. 지구 평균 기온 상승이 지속적으로 오르면 안 되기 때문에 몇 도시에서 안정화시킬 것인가를 논의하기 시작했고, 거기서 1.5도시냐 2도시냐에 대한 시나리오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제가 이 시나리오 하나하나를 설명하기보다는 오늘은 전반적으로 세계적으로 이걸 가지고 어떻게 대응하는가에 집중하기 때문에 요거는 나중에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저는 직관적으로 제일 잘 보여주는 게 1.5도씨가 상승하면은 전 세계 바닷속의 산호초가 70에서 90% 정도가 소멸하는데, 2도씨가 상승하게 되면은 99% 이상 소멸한다. 그래서 1.5도씨와 2도씨의 차이. 그리고 2도씨가 상승하게 되면은 북극의 해빙이 완전히 소멸하는 빈도가 10년에 한 번씩 다 녹아버리기 때문에 이게 복원이 불가능하다. 1.5도씨냐 2도씨냐에 있어서 이런 차이를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이런 보고서, 제가 아까 전반적으로 아주 최근에 들어서 탄소 중립이나 기후 문제가 상당히 많이 논의게 되게 된 그 계기가 바로 2018년도에 우리나라 인천에서 심지어 이 IPCC의 이 1.5도씨 특별 보고서가 발간이 되게 됩니다. 핵심은 지구 평균 기온 상승을 1.5도씨 이하로 안정화해야 된다. 근데 지금 1.1도씨 가까이 올랐잖아요. 그러면 1.5도씨까지 얼마 여유가 없는 데다가 이 보고서에 아주 등장하는 두 개의 아주 중요한 그래프가 있는데요. 하나는 지금 속도대로 우리가 대기 중에 온실가스를 배출하게 됐을 때 넘지 말아야 된다라고 정하고 있는 이 1.5도씨, 이 1.5도씨에 도달하는 시점이 언제쯤 오게 될 것인가라는 거였고, 지금 추세선을 따라서 쭉 그리게 되면은 2040년 이전에 이 마지노선인 1.5도씨를 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이 최근에
현재 대비 몇 배 어떠신가요? 산업화 이전 대비, 예, 1850년 대비해서 지금 1.1도씨가 올랐고 1.5도씨를 넘으면 안 된다라는 전망. 그런데 이 1.5도씨라는 이걸 넘지 않기 위해서 그러면 우리 인간들이 최소한 어느 정도의 행위를 해야 되느냐라고 했을 때 등장하는 게 탄소 중립입니다. 이 탄소 중립을 이미 최근 한 2, 3년 사이에 상당히 많이 알려져 있고 요즘에는 막 기차를 타도 탄소 중립 광고가 나와요. 근데 그 탄소 중립 광고나 내용을 보게 되면은 저도 시민들한테 물어봅니다. 여러분 탄소 중립에 대해서 어떻게 이해하고 계세요? 라고 물어보면은 정말 많은 분들이 이렇게 얘기하세요. 배출한 것을 흡수해서 플러스 마이너스 제로로 만드는 것이 탄소 중립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여러분도 여기 그렇게 이해하고 계시나요? 아니면 어떻게 이해하고 계시나요? 네네네네. 네네네, 맞습니다. 틀린 말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순배출 제로 개념을 담고 있기 때문에 배출한 거 흡수해가지고 플러스 된 거 마이너스 시켜서 저 0으로 만드는 거 맞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 얘기만 하게 되면은 마치 마이너스를 시키는 게 쉽게 느껴지는 것 같은데 여기서 이렇게 보게 되면은 탄소 중립이란 것은 인간이 대기 중에 추가로 이산화탄소를 배출하지 않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그럼 지금 인간이 전 세계 80억이 살고 있잖아요. 이 80억이 대기 중에 추가로 이산화탄소를 배출하지 않아야 돼요. 그러려면은 배출 제로, 아예 배출을 하지 않는 상태가 되거나 말 그대로 정말 배출량이 줄어든 상태에서 조금이라도 배출하게 되면은 그것을 흡수해가지고 상쇄시켜서 배출하지 않는 정말 넷제로 상태, 순배출 제로인 상태가 되는 거죠. 그랬을 때 이게 지금까지 이산화탄소가 배출된 경로, 이게 연도가 나오잖아요. 연도라면은 2050년 이전에 탄소 중립이 되려면은 이 배출량이 이렇게 꺾여서 0에 수렴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2050년이면은 세계 인구가 100억으로 전망이 되는데 100억이 대기 중에 추가로 이산화탄소를 뿜어내지 않는 상태가 탄소 중립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 그래프를 보고 이걸 받아들이게 된다 그러면은 이 탄소 중립은 인간이 지난 한 200년 이상을 우리가 석유, 석탄, 가스를 태우면서 오늘 하루도 얼마나 열심히 사람들이 살면서 대기 중에 뿜어냈겠어요. 그런데 이것을 30년 안에 0에 수렴하도록 만들어야 된다. 이 얘기는 30년 안에 화석 에너지로부터 완전히 벗어나야 된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자료가 이제 우리 인간이 1차 에너지로 어떤 에너지를 쓰고 있는지를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건데 보면은 저도 이 시기에 좀 태어났거든요. 1970년 중반. 그러면 여러분도 태어난 이 시기가 있을 텐데 어쨌든 이 추세가 정말 석유, 석탄, 가스를 집중해서 사용하면서 현재의 경제라든지 산업을 이루어온 이 시기를 우리가 살았던 거예요. 그리고 지금도 전 세계가 사용하는 에너지의 80%가 화석 에너지인데 탄소 중립을 하라는 거는 지금 여기 이산화탄소가 주로 우리가 화석 에너지를 썼을 때 배출되는 거기 때문에 결국 이 그래프를 이렇게 내려야 되는, 그러니까 그것도 30년. 그런데 지금 2022년이니까 30년도 안 된 시기에 이걸 하는 것이 탄소 중립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사실은 이거 되게 어렵다. 지금까지 국제사회가 논의해온 흐름들을 봤을 때 이거를 합의하거나 국가 단위로도 선언하는 것은 정말 쉽지 않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2019년부터 그레타 툰베리의 등장, 청소년들의 기후 비상 시위, 그리고 폰데어 라이엔 2019년에 이제 유럽 집행위원장으로 뽑히면서 이때 공약이 탄소 중립이라든지 유럽은 기후 중립이에요. 왜냐하면 IPCC는 이산화탄소 배출을 순배출 제로라고 했지만 유럽이나 아니면 선진국 같은 경우에는 이산화탄소뿐만 아니라 유엔이 관할하고 이 통제하는 6대 온실가스를 다 중립화한다라고 해서 유럽 같은 경우에는 기후 중립이라는 표현을 따로 씁니다. 자, 우리나라도 모든 온실가스를 제로로 하는 목표예요.
근데 우리는 기후 중립이 아니라 탄소 중립이라는 용어를 씁니다. 이런 것들이 용어상에 좀 혼돈이 있는데, 그쵸. 우리도 유럽은 기후 중립이라 쓰고 모든 온실가스를 포함. 우리는 탄소 중립이라고 쓰고 모든 온실가스를 포함. 그래서 미국도 기후 중립이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거 하나하나가 국가마다 정의가 다 달라가지고 이런 것들을 파악하는 것들이 필요한데요. 여기 보게 되면은 이 유럽이 본격적으로 대륙으로는 처음으로 탄소 중립을 하겠다라고 선언을 하게 됩니다. 그게 2019년도 12월 달에. 네. 그리고 2020년이 딱 왔는데 2020년도에 9월 달에 중국이 탄소 중립을 선언하게 됩니다. 이게 정말 큰 변수가 되게 됩니다. 그런데 중국은 2050년이 아니라 2060년에 탄소 중립을 하겠다라고 선언을 하게 됐고 10월 달에 일본, 한국, 그리고 11월 달을 접어들면서 이제 미국 대선에서도 바이든이 치고 올라가고 그 선거에서도 트럼프, 바이든을 가르는 정책 중에 하나가 기후가 등장하게 되고 바이든이 집권을 하면서 미국도 탄소 중립을 선언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 지난 2, 3년 사이에 상당히 국제사회에서는 이런 변화가 크게 일어나기 시작했고요. 그리고 특히 바이든이 당선되고 지난해 같은 경우에는 이 트럼프하고 다르게 미국이 국제사회의 탄소 중립에 대한 정책을 이끌어가게 됩니다. 그때 부활시킨 것이 주요 경제국 포럼이라는 건데요. 이게 오바마 때 만들어 놓은 이 기후 대응을 위한 논의 체계인데 바이든이 다시 부활을 시키게 됩니다. 그런데 이 주요 경제국 포럼은 전 세계 온실가스 배출량의 80%를 차지하는 17개 국가가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걸 보게 되면은 전 세계 한 200개 나라가 있지만 주요하게는 메이저 경제 국가들이 온실가스 배출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라는 것들을 보여주고요. 우리나라도 이 주요 경제국 포럼의 일원입니다. 자, 그랬을 때 지금 현재 오늘 제가 자료를 확인하고 가지고 온 건데요. 전 세계에서 198개 국가 중에서 탄소 중립을 선언한 나라가 130개 국가가 넘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탄소 중립, 아까 그래프 보셨죠? 이렇게 내려가는 거예요. 이렇게 내려가는 것을 100개가 넘는 나라가 2, 3년 사이에 하겠다라고 선언을 한 겁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은 국가도 있고 도시 단위도 있고 기업 단위도 있다라는 것들이 큰 변화고요. 자, 그랬을 때 특히 지난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은 OECD는 대부분 다 선언했나요? 거의 다 들어갔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 그리고 지난해 같은 경우에 어떤 일이 또 일어나냐면은 사실 2020년도는 탄소 중립이 선언되는 시기였어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10월 달에 탄소 중립을 선언을 했잖아요. 그리고 나서 지난해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냐면은 지금 왼쪽에 있는 게 기존 목표라고 돼 있죠. 자, 기존 목표가 뭐냐면은 파리 협정에 따라서 각각의 국가들이 온실가스를 줄이자. 이전에 교토 체제와 다르게 모든 나라가 줄이기로 했기 때문에 2030년을 목표로 하는 감축 목표를 기존에 잡고 있던 목표치였습니다. 그런데 2020년에 다들 탄소 중립 선언을 했잖아요. 그러면 탄소 중립이라는 이 정도의 경로를 달성하려면은 중간 목표값을 끌어올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중간 목표를 끌어올리는 논의가 진행이 됐는데 그 논의에 있어서 지금 미국 보시면은 원래는 2025년까지 2005년 대비 26에서 28이었는데 미국이 이 논의를 주도를 하면서 2030년까지 50에서 52%를 줄이겠다라고 얘기했어요. 이 수치가 감이 오시나요? 그리고 사실 지난해 한미 정상회담 하기 전에 일본과 미국의 정상이 더 먼저 만났죠. 그러면서 일본은 우리보다 훨씬 더 빠르게 2030년에 목표를 올리게 됩니다. 얼마로? 46%로 끌어올리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도 지난해 이맘때쯤 탄소중립위원회가 구성이 되고 2030년의 목표를 40%로 끌어올리는 일들을 하게 됩니다. 자, 이게 수치로만 보이잖아요. 이게 우리가 현실에서 지켜야 되는 목표치다라고 하면은 이거는 판이 바뀌는 일이게 되는데요. 저는 이 그래프가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생각해요. 지난해 세계 10대 경제 국가들이 유엔에다가
앞으로 우리 온실가스 배출을 이렇게 줄여가겠다라고 발표를 한 것들을 모아놓은 거예요. 보면은 누가 봐도 맨 위에 튀는 나라가 어디일 것 같습니까? 중국이죠, 중국. 그리고 중국은 이렇게 30년까지는 늘어날 것 같다. 대신에 우리는 2060년까지 탄소 중립 경로로 간다. 그러면 이게 지금 배출량이 이렇게 꺾인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저게 저 정도로 꺾이려면은 경제나 산업이나 에너지에 있어서 엄청난 변화를 요구를 하는 거라고 할 수 있죠. 그리고 지금 세계 2위 국가의 경로가 이게 미국인데요. 미국이 지금 요거에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내려가겠다라는 경로를 잡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초록색이 미국이라는 거죠? 이게 미국입니다. 예. 2등. 예. 그래서 이 그래프를 보면 어떤 생각이 드냐면은 세상이 말로만으로는 지금 거의 뒤집힌 상황이다. 왜냐하면 2015년도만 하더라도 우리나라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정할 때 어떻게 하냐면 BAU라는 걸 쓰거든요. 배출 전망치. 우리가 8억 톤까지 늘어날 건데 노력해서 8억 톤이 아니라 한 5억 톤 가까이로 줄일게. 이렇게 계산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탄소 중립 선언이 나고 난 다음에는 거의 다 방점이 여기에 찍혀 있어요. 여기. 이 사회를 만들겠다. 이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경로로 저곳을 향해서 갈 것인가. 우리 백캐스팅, 포캐스팅 얘기를 하는데 백캐스팅이 주류가 되는 판이 탄소 중립 때문에 만들어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이 그래프 있잖아요. 내려 꽂히는 그래프. 이런 경로들이 지금 세계가 발표하고 있는 경로고 지난해 제가 탄소중립위원회에 참여하면서 만들었던 시나리오가 한국이 어떤 경로로 이렇게 탄소중립을 갈 수 있는지에 대한 시나리오 작업을 해본 거예요. 그래서 이것만큼 세상이 크게 변하는 것을 의미하는 저는 그래프가 없다라고 생각하는데 여기서 중요한 게 이게 현재라면은 여기가 30년이잖아요. 이 30년이 이제 NDC라고 해서 유엔이 우리가 파리 협정에 따라서 2030년까지 줄여야 되는 목표치인데 전 세계가 지금 특히 세계 10대 경제 국가들이 갖고 있는 그 경로를 따르게 되면은 저 목표를 진짜 다 지킨다고 했을 때 2030년에 10대 경제 국가 중에서 한국이 배출량 5위가 되고 10대 경제 국가 중에서 1인당 온실가스 배출량은 우리나라가 3위가 되는 이런 상황들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2030년에 된다고요? 네, 2030년에 목표를 달성했을 때. 그래서 줄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렇죠. 다른 나라의 감축 경로가 우리보다 더 기울기가 급박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경로 있잖아요. 지금 미국의 카본 탄소 중립 관련해서 특히 이산화탄소 분야만 뺐을 때의 요 경로. 그다음 EU의 이런 경로. 중국이 이렇게 치고 자기들은 30년까지는 늘어나다가 거기서 이렇게 내려가겠다라는 경로. 자, 이게 그래서 세계의 판이 이걸 목표로 정말 움직인다고 했을 때는 너무나 큰 변화가 일어난다라는 것들을 보여주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지난해 한 4개월을 한국의 탄소 중립 시나리오를 짜면서 야, 이게 정말 작동하면 세계의 경제판이 어떻게 바뀔까를 가지고 제가 나름대로 이게 크게 변하지 않을까라고 정리를 해본 거예요. 하나는 탄소 중립을 가려면은 온실가스 배출을 엄격하게 규제를 하겠죠. 자, 엄격하게 규제를 하려면은 누가 어디서 얼마나 어떻게 배출하는지에 대한 데이터가 공개가 되고 그 데이터를 기반으로 많이 배출하는 사람에 대해서 페널티를 물리거나 아니면 많이 배출한 행위에 대해서 비용을 부과하겠죠. 이게 저는 첫 번째 단계라고 생각을 해요. 그 다음 두 번째는 어쨌든 이전에 없이 경제 활동에 온실가스 감축이라는 것이 상당히 규제가 되기 때문에 제품을 만들 때 온실가스를 줄이기 위한 노력을 하게 되면은 그게 다 비용으로 전가가 되기 때문에 이런 노력이 다 반영된다고 했을 때는 물가 상승 요인이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고요. 세 번째는 멀쩡하게 학속 에너지 산업이 이렇게 쭉쭉 성장하는 게 아니라 이제는 의도적으로 쓰지 않아야 되기 때문에
정말 세계가 130개 이상의 국가가 탄소 중립을 향해서 달려간다는 것은 석유, 석탄, 가스와 같은 화석 에너지 또는 내연기관 차량과 같은 이런 산업은 몰락할 수밖에 없다. 이건 뭐죠? 실업과 경제적인 충격을 가지고 온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면 또 한편으로 여기가 빠진다 그러면은 에너지, 지난 시간에 우리 권효재 상무님께서 이렇게 발표를 많이 해주셨던 에너지는 정말 어마어마하게 변하겠죠. 화석 에너지가 줄어든 자리를 누군가가 뭔가 대체를 하게 됩니다. 근데 대체하는 데 있어서 전력화라든지 또는 분산화라든지 전력망이라든지 저장 장치라든지 이런 것들이 매우 중요하게 되겠죠. 그리고 다섯 번째는 기후 재난이 정말 큰 변수가 되는 겁니다. 재난의 강도가 커지면 이 문제에 대한 사회적 수용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높아지면서 규제에 대한 강도도 강해질 가능성이 크다라는 거고요. 또 정말 이런 세계가 작동된다 그러면은 아까 우리 산불 났을 때도 산불이 이런 규모로 계속 난다 그러면은 거기에 대비하기 위한 적응 시스템이 필요할 겁니다. 그리고 또 실제 탄소 중립을 하는데도 돈이 들겠죠. 그래서 기후위기에 있어서 적응과 감축이 필요한데 적응과 감축에 다 돈이 듭니다. 그럼 이 돈을 어디에 어떻게 누구를 위해서 투입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를 풀어야 된다라는 것이 제가 한 5가지 정도로 정리를 해본 건데요. 근데 실제로 그러면 그렇게 선언한 국가들이 움직이고 있는가라고 했을 때 제가 중국하고 유럽하고 미국 사례를 간단하게 좀 말씀을 드리면은 중국은 지난해 제14차 5개년 계획 안에 이 신에너지, 그 다음에 신에너지차, 에너지 효율, 탈탄소 이런 것들을 담게 됩니다. 그리고 중국은 당이 결정하면은 정책을 실행할 수 있는 체계이기 때문에 실제로 에너지 혁명에 가까운 변화를 시도를 하고 있는데 거기서 주목할 부분은 바로 정말 엄청난 속도로 이 풍력 발전하고 태양광 발전이 늘어나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이 자료를 보면은 올해에만 140에서 150 기가와트의 풍력과 태양광이 설치된다라고 하는데 1기가와트가 원전 하나 용량이라고 치면 물론 생산량은 다르지만 용량이라고 치면은 원전 100개 이상의 풍력과 태양광이 지금 중국에서 설치되고 있다라는 것들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어마어마한 규모인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국제에너지기구 보고서에도 이런 게 나와요. 중국이 지금 이렇게 벌리고 있는 이런 변화가 전 세계 태양광 발전 설비의 40% 정도가 중국에서만 지금 설치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게 중국이 양쪽으로만 설치하고 있지 않다라는 것들을 보여주는 게 중국의 이제 국가발전개혁위원회가 이런 가격 메커니즘 개혁 이런 것들을 발표를 하는데 지난해 상반기에 전기요금 개혁을 하는데 전기요금 개혁의 핵심이 뭐냐면은 재생 가능 에너지가 확대되기 때문에 거기에 저장 체계가 같이 가려면은 저장 분야의 가격 체계가 필요하다라는 것들. 그리고 녹색 전기요금 체계를 보완한다라든지 탄소 배출량에 따라서 차별적 전기요금 제도를 만든다라든지 이렇게 요금을 설계하고 있고 그 다음 여기 보면은 네트워크, 부하, 저장 이런 것들을 통합하기 위한 개발 지침을 발표하고 있고 새로운 에너지 저장 개발에 대한 지침을 개발하고 있고 그러니까 에너지 시스템이 재생 가능 에너지가 그만큼 급격하게 늘어나게 되면은 그것을 바탕할 수 있는 받쳐줄 수 있는 가격 체계, 전력망 체계 그리고 저장 체계가 받쳐줘야 되는데 그런 개혁들을 하나씩 하고 있다라는 것들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게 되면은 중국은 대기오염하고 탄소 중립과 연계해서 철강 생산을 감산을 하고 있는데 감산에 있어서도 예를 들면은 매우 효율이 낮고 그리고 대기오염 물질을 많이 배출하는 그런 소규모 철강 회사에 대해서는 폐쇄 명령까지 내리면서 이 구조 전환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이 보고서에서 이렇게 나타나고 있는 거고요. 유럽은 이미 많이 알고 계실 거예요. 유럽에서 탄소 국경 조정 제도를 도입해서
유럽에 있는 기업들하고 유럽의 기업들이 온실가스 배출에 대한 의무를 다른 국가들에 비해서 지우면서 제품을 생산한다 그러면은 유럽으로 수입되는 다른 나라의 같은 철강이나 시멘트 제품에 대해서도 비슷한 정도의 이 온실가스 감축에 대한 비용을 부과하도록 하는 이런 제도를 설계한다든지 아니면은 유럽 같은 경우에는 이런 것 같아요. 교토 체제에서 온실가스를 줄여본 경험이 쌓여 있는 거예요. 한 20년 정도 이 경험을 쌓고 있다 보니까 실제로 온실가스를 줄이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제도들을 설계해서 관리를 하면서 실제로 줄여가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자동차 같은 경우에 신규 차량의 탄소 배출을 2035년까지 100% 줄인다라는 게 바로 내연기관 판매 금지에 관한 내용이거든요. 그러면 우리나라에서는 내연기관 판매 금지 논의 우리 안 하고 있잖아요. 하지만 현대나 또는 우리나라의 자동차 기업들은 유럽에 팔려면은 2035년도 이후로는 내연기관 차량을 못 팔아요. 그러면 유럽이 정한 기준에 따라서 우리나라 기업들도 이걸 따라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벌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런 일들이 진행되고 있는가 하면 바이든 정부는 기후변화 대응 탄소 중립이라고 했을 때 가장 많이 또 용어가 등장하는 게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겠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미국 같은 경우에는 석유라든지 뭐 셰일가스라든지 이런 화석 에너지에 기반한 산업이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탄소 중립은 이 산업에 영향을 주는 거예요. 그랬을 때 어떻게 할 거냐? 새로운 산업에 일자리가 질 수 있도록 공공의 자금을 투입해서 새로운 기회를 만드는 게 이 미국 정부의 정책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미 통과가 된 일자리 법안이라든지 아직까지도 실강의를 벌이고 있는 2,000조짜리 미국 재건 법안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작동하고 있는 것 같고 실제로 이 에너지 분야의 변화라든지 이런 것들은 가시적인 것 같아요. 그리고 예를 들면은 이게 지난해 12월 달에 미국 연방정부가 정부가 조달하는 영역, 정부 조달 영역이라든지 또는 정부가 갖고 있는 공공 건물, 그 다음에 수송, 그리고 전력 분야에 있어서 원래 이 미국 정부의 목표보다 더 빠르게 배출량을 줄이겠다라는 이런 목표들을 가지고 작동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제가 좀 말씀드리려고 했던 거는 자, 2020년도에 탄소 중립이 선언이 되고 난 다음에 이 선언 이후에 실제로 각국의 정책이라든지 또는 제도의 변화라든지 또는 예산의 투입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작동하고 있는 세계다라는 얘기를 드리고 싶고 또 여기 보면은 경련 투명성 보고서가 있어요. 이게 뭐냐면은 각각의 나라들이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설정을 했잖아요. 특히 2030년 같은 경우에는 이제 8년 남았잖아요. 그러면 이 8년 남은 기간 동안 유엔은 각각의 국가들이 이걸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에 대해서 서로 검증하는 체계가 이전보다는 더 강하게 작동할 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2년마다 경련 투명성 보고서를 작성하게 돼 있고 윤석열 네, 그래서 여기 그래서 보게 되면은 2024년도에 1차, 26년도에 2차, 28년도에 3차 이렇게 돼 있는데 윤석열 정부가 2027년도 5월 달까지니까 윤석열. 아, 그렇습니까? 윤석열. 따라하니까 가르쳐줬습니다. 아, 네. 언론에서도 잘 안 그런 거야. 윤석열이라고 그러는군요. 네. 네. 자, 그러면은 이 정부에서도 두 번 정도의 보고서를 이제 작성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탄소 중립 이후에 실제 국가의 정책과 재정 정책들이 변하고 있다라는 얘기를 드리고 싶었던 거고 그보다 또 말씀드리고 싶었던 거는 오히려 국가의 정책도 있지만 금융이라든지 투자자들이 이제 기후 문제를 리스크로 인식하기 시작하고 기후 문제에 따라서 투자에 대한 역량이 연결되는 상황들이 벌어지고 있는데요. 예를 들면은 금융안전위원회가 기후변화에 관한 재무 정보를 공개하도록 하는 이런 이 권고안 같은 것들을 만들고 있어요. 이게 어떤 거냐면은 사람들이 이제 막 투자를 할 때 기후변화에 의한 물리적인 위험, 예를 들면은 텍사스에 한파가 닥쳐가지고 정전이 났는데 반도체 공장이 6개월을 생산을 못했다라든지
이 아시아 지역에 공장을 이전했는데 그 일대가 홍수가 발생을 해가지고 거의 공장이 1년을 가동을 못했다라든지, 그러니까 구체적인 산불 또는 이런 재난들이 기업 경영 활동에 손실을 가지고 오는 물리적인 위험으로 존재한다라는 것들을 인식을 한 거예요. 그다음 두 번째는 전 세계가 이제 탄소 중립을 요구한다라고 했을 때 아까 보면은 기업들도 탄소 중립을 선언하잖아요. 결국 기업이 물건을 생산하는 과정에서 있어서도 탄소 배출을 줄여야 되는 이 과제를 안게 된 건데, 자, 그러면 투자자들도 내가 이 기업에 돈을 투자하려고 하니까 이 기업이 기후변화에 관한 리스크에 잘 대응하고 있어, 없어? 이런 것들을 판단할 필요가 있는 거죠. 그럼 이 판단의 근거를 뭐로 하냐라고 했을 때 이제 금융안전위원회가 기후변화에 관한 재무 정보를 공개할 수 있는 이런 틀을 만들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틀을 여기에 보면은 이 TCFD가 만든 기후변화에 관한 정보 공시의 주요 항목으로 되어 있는데, TCFD가 아까 그 조직인가요? 네, 테스크포스, 네네. 테스크포스 포 파이낸셜일 것 같네요. 디스클로저 뭐 이렇게 해가지고 영어로 하면은 기후변화에 관한 재무 정보 공개인데, 저도 여기 보면은 여기 있습니다. 예. Task Force on Climate Related Financial Disclosure. 예. 그래서 기후 변화에 관한 재무 정보 공개에 관한 태스크 포스 팀이 만든 이런 내용들을 보시게 되면은 이제 이런 내용들을 기업들로 하여금 공개하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기업들이 이 기업이 기후 변화에 대해서 어떻게 잘 준비하고 있어? 라고 했을 때 보게 되면은 지배 구조에서 이 문제를 인식하고 있는가? 그리고 2도씨 이내 상승과 같은 기후변화 시나리오 상에서 이런 기후변화에 대한 위험이 발생을 했을 때 그 기업이 재무적으로 또는 전략적으로 얼마만큼 대비하고 있는가. 그리고 여기 보게 되면은 지표와 감축 목표가 있어요. 온실가스 배출량. 그 기업이 이런 경영 활동을 하면서 온실가스를 얼마만큼 배출하는가. 그리고 그것을 줄이기 위해서 목표를 갖고 있고 목표 대비 성과는 어떻게 되는가. 이런 것들을 기업들로 하여금 작성하게 하고 재무 성과에 대한 공개와 더불어서 비재무 제표로서 이것을 공개하도록 하는 것이 논의가 되고 있는데요. 특히 올해 3월 21일에 미국 증권거래위원회가 미국 증시에 상장된 기업들로 하여금 이런 정보를 의무적으로 공개하는 것을 만드는 이런 문서가 발표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정말 큰 발표 예정인가요? 발표를 한 건가요? 발표를 했습니다. 3월 21일에. 3월 달에? 3월 달에. 예. 그래서 이 내용이 논의가 되고 있었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코트라 같은 데가 지난해 9월 달에 이런 보고서를 쓰게 됩니다. 바이든 정부가 기후변화 리스크를 의무화하는 이런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데 이게 어떤 시사점을 주게 될까라는 내용이 있고, 거기에 보면은 온실가스 배출 정보 공시 범위를 스콥 3까지 확대할 예정이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 스콥 3가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는데요. 이 스콥 3가 포함되게 되면은 여기 보면은 국내 협력 업체에게 기후변화 대응 동참에 대한 압력이 발생한다라고 돼 있어요. 자, 그럼 스콥 3가 뭐냐라고 했을 때 아까 여기 보면은 보고서 중에 이 내용이 있었잖아요. 기업이 온실가스 배출량이 어떻게 되는지 이게 있는데, 기업의 온실가스 배출 범위와 책임을 어디까지로 할 것이냐라고 했을 때, 만약 제가 이 제품을 만들었다라고 하면은 이 제품을 만들기 위해서 직접 석유를 쓰게 될 겁니다. 그럼 석유를 태우면은 CO2가 배출이 되는 거예요. 이게 직접 배출량이고, 이 물건을 만드는 과정에서 제가 전기를 사용해요. 그러면 전기를 만드는 과정에서 석탄 발전소 돌아갈 수 있으니까 이게 간접 배출량이에요. 그리고 스콥 3는 이 공급망 전 과정이에요. 예를 들면은 이 물건을 내가 생산하는데 이 물건에 들어가는 부품이 있어요. 그러면 그 부품을 생산하는 과정에서 배출된 양, 그리고 동시에 이 제품을 만들어서 수송, 사용, 폐기 이 과정에서 배출된 양을 다 포함해서 보고 체계를 갖는 거예요. 근데 이번에는 스콥 3까지 포함해서 발표하도록 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여기 보면 스콥 3 안에는 원부자재부터 시작해가지고 구성원의 출근, 구성원의 통근, 판매 제품 가공, 사용, 폐기 처분 이런 것까지 다 들어가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 SEC 그러니까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의 이 기후변화에 관한 정보 공개 의무화 제도가 엄청나게 큰 파장을 저는 일으키고 있고 저뿐만 아니라 많은 분들이 와 이게 진짜 큰 건데 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게 이제 그 증시에 상장된 기업들도 뭐 7억 불 이상이라든지 이렇게 분류를 해가지고 언제까지 공개해야 되는지 일정들이 나와 있는 거고요. 그 속에서 저도 미국 증시에 상장된 한국 기업들을 찾아보게 되고 포스코나 한전이나 SK 이런 곳들이 이제 이건 우리나라 협력업체들 그러니까 미국 증시에 상장된 기업들과 협력하는 업체들도 스콥 3까지 가게 되니까 연동해서 정보를 줘야 되겠지만 직접 상장된 기업들은 더 이제 준비를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저도 그러면 이런 기업들 중에 실제로 지금 TCFD라는 그 요건에 맞춰가지고 보고서를 쓴 기업이 한국에 있을까라고 해서 저도 찾아봤어요. 찾아봤더니 신한금융이 올해 3월 달에 아까 보여드렸던 그 체계에 맞춰가지고 나름대로 우리 TCFD 권고안에 맞추고 이런 프레임워크 ISO 14097 이걸 맞춰가지고 우리 작성했다라고 보고서가 발간이 됐더라고요. 그래서 2021년도 ESG 보고서 발간한 것 중에서 TCFD 요건만 모아가지고 발간을 했는데 거기 보면 이런 이런 요건들이 있는 거예요. 위험과 기회. 어떤 위험이 있고 이것을 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떤 관리 체계를 갖고 있다라는 내용이 나오고 거기에 이제 데이터베이스를 어떻게 측정하고 있고 우리의 목표와 지표는 이렇게 만들어지고 있다라는 내용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여기 보게 되면은 스콥 1, 2가 나와요. 스콥 1, 2. 그러면은 예를 들면 스콥 1은 그 은행이니까 이게 신한은 은행 금융이잖아요. 그러니까 크게 막 제조업으로 배출되고 이런 것보다 건물에서 배출되느냐, 뭐 전기 사용량 이런 게 스콥 1, 2에 잡히겠잖아요. 그러면은 은행 같은 곳에서는 스콥 3가 뭐냐라고 했을 때 자산의 포트폴리오 금융 배출량인 거예요. 그러면은 신한이 투자하고 있는 자산이 그 영역에서 온실가스나 기후변화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는지를 이렇게 산출 자산 규모, 금융 배출량, 배출량 비중, 그리고 이런 것들을 쭉 이렇게 계산을 해가지고 분류를 하게 되고 거기에 보면은 산업 부분의 자산별 탄소 집약도가 나와요. 그러면 신한이 돈을 발전 부분에 얼마만큼 철강, 시멘트, 화학, 제지, 알루미늄 이렇게 분류가 되잖아요. 분류체계가 있으면은 요 오른쪽을 한번 보시게 되면은 포트폴리오가 나와요. 그러면 신한은 어디에 많이 투자를 하고 있죠? 발전 부분에 배출량이 많은 거예요. 그랬을 때 이걸 이제 탄소 중립화 시켜야 되잖아요. 중립화 시킨다고 했을 때 이 자산을 여기에 대한 자산을 앞으로 2030년 그리고 2040년, 2050년까지 어떻게 줄여가겠다라는 신호가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요것도 이제 그러면은 각각의 경로가 이렇게 나오게 되는 거거든요. 경로가 나오게 되면 이게 발전 부분에 요 초록색이 지금 신한이 투자하고 있는 금액이에요. 근데 요 경로가 이제 2030년, 40년 가면서 이 투자를 이렇게 줄여가겠다라는 것들을 이렇게 경로로 보여주고 있는 상황인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그래서 아까 제가 세 번째가 정말 세계가 탄소 중립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화석 에너지나 이에 온실가스 많이 배출되는 산업에 있어서는 실제 경제적인 충격과 일자리가 줄어들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최근에 우리가 공급망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공급망 얘기를 많이 하는데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TCFD에서 스콥 3라든지 이런 이 금융 쪽에서 이렇게 자산 비중을 가지고 가겠다라는 건든지 이런 것들이 다 결국은 산업과 일자리에 대한 충격 이런 것들로 빠르게 전환이 오게 될 것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그런데 이제 TCFD 보고서를 썼어요. 그래서
저도 찾아보니까 우리나라 제조업에서 본격적으로 스콥 3까지 다 포함해가지고 지금 이 보고서를 쓴 기업은 거의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 보고서 썼다라고 나온 데가 신한금융, 국민은행, 농협 이렇게 작성하고 있는데, 예. 근데 이제 이런 요건들을 한 거죠? 그런데 다들 준비를 하고 있는 것 같긴 해요. 네. 한전도, 그래서 저도 한전에도 문의를 해봤어요. 최근에 이 동향이 어떻게 되냐라고, 문의를 해봤는데, 어딘가에, 워낙 큰 조직이다 보니까, 제가 질문한 사람은 어딘가에서는 준비하고 있을 거라고는 얘기하는데, 이런 것들이 제도화되는 게, 저는 큰 리스크고, 이게 판을 바꾸게 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또 동시에 우리나라에서도 이 기후 솔루션이라고 해가지고 돈이 어디로 투자되는지를 봐야지 기후 위기를 막을 수 있다라고 해서 우리나라에 있는 주요한 이 금융기관들이 실제 탈석탄 선언을 했는지, 그리고 석탄 발전 투자를 금지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만 모니터링해서 지금 보고 이렇게 감시하는 체계도 갖고 있고. 저건 뭐 어딘가요? 기후 솔루션 뭐 시민단체가 아닌 뭐예요? 우리나라에 있는 시민단체. 예, 예. 그리고 최근에 이제 저도 좀 관심을 가지고 보고 있는 게 그린워싱이에요. 그린워싱. 그러니까 우리 녹색입니다. 우리 열심히 보고서도 쓰고 있고 이렇게 우리 하고 있습니다라고 발표는 했지만 실제 그렇지 않은 사례들이 많잖아요. 그런데 이전과 다르게 최근에 ESG 이런 얘기도 나오면서 녹색이 아닌데 허위로 보고를 하거나 광고를 하는 거에 대한 이런 규제들이 상당히 강해지고 있어요. 그린워싱에 대해서도. 그래서 방금 이 기업들이 낸 이런 보고서들 있잖아요. 이런 보고서들이 다 거짓으로 작성을 한다거나 이 과장이 있을 경우에 이게 다 소송이라든지 문제 제기의 대상이 될 수 있다라는 것들도 최근에 일어나고 있는 경향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아까 제가 탄소 중립이 본격화되는 세상에서 어떤 일이 일어날까라고 했을 때 누가 얼만큼 어디서 배출되는지에 대해서 매우 데이터를 기반으로 따지고 점검하는 체계가 일어날 것 같거든요. 왜냐하면 많이 배출하면 배출한 만큼 그게 비용으로 연결이 되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이런 자료들 있잖아요. 예를 들면은 우리 그런 논쟁 많이 했잖아요. 아니 전기차 좋은데 전기차에 사용되는 전기를 뭐로 만드냐라고 했을 때 여기 같은 경우에도 호주에 있는 단체들인데 예를 들면은 똑같은 테슬라 S 모델인데 빅토리안 그리드일 경우에 탄소 발자국이 이만큼 나타나고 이 이 파워를 썼을 때는 탄소 발자국이 이렇게 나타나고. 그러니까 전 과정을 보는 거예요. 실제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내가 전기차를 탔는데 이 전기차에 들어가는 전기가 어떤 전력 믹스로 만들어졌는지에 따라서 이 영향이 다르다라는 것들을 이렇게 계산하는 거고요. 또 이 파리시에서 먹거리 정책으로 시민들에게 제공하는 데이터 같은 거거든요. 그러면은 똑같이 1kg의 먹거리를 생산했는데 어떤 수단과 무엇이냐에 따라서 이 배출량이 다르게 나타난다라는 것들을 데이터에서 이렇게 보여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하나의 경향으로 저는 자리 잡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면은 저도 제가 정말 등에 땀을 뻘뻘 흘리면서 기후변화에 대한 강의를 했던 때가 2006년이었거든요. 그 다음에 이렇게 기후변화에 대한 강의도 하고 논의도 많이 했지만 최근 2018년도 1.5도시 특별보고서가 나오고 거기서 탄소 중립이 본격화되고 2020년도에 정말 중국이 치고 나오면서 탄소 중립을 선언하고 사실 저는 오늘 대통령이 탄소 중립 선언하신데 10월 달에 우리가? 이런 생각도 들었거든요. 그래서 그게 불과 2020년 10월 달이에요. 그리고 지난해에는 NDC 상향이 이루어졌고 그리고 방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3월 달에 이제 미국 증권거래위원회가 다 보고서를 써야 돼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고 그리고 우리나라도 경제개혁연구소 그런 곳에서 이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이 TCFD부터 시작해가지고 이 기업이 ESG라든지 또는 기업이 기후변화에 관한 정보 공시를 하는 것들을 어떤 식으로 해야지 한국에서도 제대로 할 수 있다라는 보고서들을 만들어서 발표를 하고 있거든요. 상당히 그런 연구들도 빠르게 좀 진행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랬을 때 최근 2, 3년간의 이 변화가 정말 급격하고도 아주 속도감 있게 진행되고 있다라는 얘기를 저는 드리고 싶었고, 아까 그래프의 기울기 보셨죠? 이렇게 가던, 그리고 BAU가 어느 순간 정말 다 사라졌어요. BAU가 뭐예요? Business as usual. 그래서 배출 전망치. 이대로 쭉 그냥 그대로 갔을 때 이만큼 늘어날 텐데 거기서 얼마 줄인다. 이런 접근이었는데 아예 방점을 2050년도에 0을 찍어 놓는 거예요. 찍어 놓고 내려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이렇게 세상을 살게 된 거죠. 2050년 사회는 정해져 있어. 우리가 가야 될 길은 탄소 중립이야. 그러면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지금부터 어떤 경로로 우리가 정책을 만들어야지 2050년도에 거기 가 있을까? 정말 백캐스팅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지금부터 수레바퀴가 여러 개가 굴러가기 시작한다. 지금부터는 아니고 굴러오기 시작했고, 하나는 재난의 수레바퀴가 상당히 클 거다. 우리나라도 2020년도에 54일 동안 장마가 일어나고 난 다음에 그때부터 또 기후변화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사람들이 더 민감해 했잖아요. 재난이 일어나면 일어날수록 사람들이 이 문제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여기에 따라서 만들어지는 정책에 대한 수용도가 높아질 수밖에 없어요. 또 동시에 재난이 일어난다는 거는 그만큼의 이 재난을 막기 위한 적응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시스템을 구축해야 된다는 이야기이기도 하고, 또 두 번째는 2030이에요. 국제사회가 막, 야, 너네 우리 절반 줄일 테니까 한국도 너네 줄여. 실제로 그런 압박이 존재했고 주요 국가들이 다 끌어올렸어요. 그런데 2030년이에요. 8년 남았어요. 이 목표를 어떻게 달성할 것이냐가 있고, 또 여기 보면은 탄소 국경 조정제도, 화석연료 보조금 폐지, 산업전환, 에너지전환, ESG, TCFD, ESG 정말 많아요, 제도들이. 그래서 제가 오늘 대표적으로 TCFD만 얘기했지만 이 기업들이 서로와 서로를 얽매이면서 작동하는 체계들이 상당히 많이 제도가 만들어지고 있어요. 근데 그 속에서도 여전히 존재하는 게 지금 이대로 가자라고 하는 관성도 같이 존재를 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굴러가는 시스템이 될 텐데, 그랬을 때 저는 일단 속도는 정말 빠르게 이 사회도 이 적응해 나가기 시작했다. 근데 문제는 이 속도에 따라서 정보의 격차가 또 엄청나게 크게 벌어지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이런 정보를 받아들이고 준비할 수 있는 대기업과 지금 뭔가 공급망 차원에서 우리한테 요구가 들어오는데 이 요구를 우리가 준비할 수 있을지 없을지 모르고 뭔가 변하는데 이 변화의 실체를 잘 모르겠다라고 하는 중소규모 단위의 이런 기업들이 쭉 있는 거예요. 그리고 설사 뭔가 요구가 들어왔어. 우리 공급망에 있어서 이제부터 너네 배출량에 대해서도 보고를 하고 배출량을 줄일 수 있는 계획들을 세워서 우리한테 보고해달라는 요구를 받았어. 받았는데 너무 당황스러운 거예요. 이거 어떻게 하지? 이런 그런 변화가 만들어졌었고 우리한테 왔을 때 그걸 감당할 수 있는 역량과 자원의 차이도 매우 크다라는 얘기들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인 이 앞부분이 제가 지난 2년 사이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네? 라고 제가 봤던 것들을 토대로 여러분께 말씀을 드렸던 거고, 두 번째는 이런 변화 속에서 우리는 어떤가라는 것들을 봤을 때 보면은 지난해 기상청이 한반도 109년의 기후변화 분석 보고서를 작성을 했는데 거기를 보면은 우리나라도 여름이 20일이 길어졌어요. 그리고 당연히 열대야 일수가 늘어났고 영강수량은 증가했는데 강수일수는 줄어들었어요. 이런 경향 속에 있고 이 주요 국가들의 90년을 기준으로 했을 때 배출량의 증감률 추이를 보면은 90년 기준으로 영국은 40% 줄였어요. 이렇게 줄이게 된 핵심적인 요인에는 석탄 발전소 폐쇄한 거, 그리고 영국 같은 경우가 대표적으로 서비스 산업으로
근데 가장 큰 거는 석탄 발전소를 폐쇄한 게 제일 영향이 컸어요. EU 전반적으로 90년 대비 24%, 그다음에 미국 4%, 일본 -2, 우리나라는 149%. 그러니까 쭉쭉 증가한 거예요. 그래서 현재 우리 이 추이를 보면은 90년이잖아요. 90년도에 3억 톤이 안 되던 것이 쭉 늘어났다가 IMF 때 이렇게 충격을 받고 2018년도에 최고치를 찍게 됩니다. 2018년도에 여름에 40도를 육박하는 막 더위가 왔었던 그 여름입니다. 자, 그때 7억 2,800만 톤을 대기 중에 배출한 게 전 세계 온실가스 배출량으로는 11위, 11번째로 많이 배출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어디서 배출되느냐라고 했을 때 이 빨간 부분 보이시죠? 이게 바로 에너지 분야에서 배출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에너지는 모든 영역에 쓰잖아요. 산업 영역에도 쓰고 수송 다, 예, 수송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냉난방 뭐 모든 형태로 쓰이는 에너지 분야가 87%. 근데 여기 0 아래로 보이는 이 파란색 보이시나요? 이게 바로 산림 흡수량이에요. 우리나라의 숲이 흡수해주는 양이거든요. 예. 자, 그랬을 때 탄소 중립의 정의를 얘기하게 되면은 2050년 이전에 우리나라 국민이 5천만, 뭐 인구가 이제 50년에는 4,700만 이렇게 예상된다 그러면은 어쨌든 간단하게 얘기하면은 2050년에 5천만 명이 대기 중에 추가로 이산화탄소를 배출하지 않는 상태. 그러려면은 배출량과 흡수량이 같아져야 되는 상태. 그랬을 때 흡수량이 이 정도면은 흡수량만큼 배출량이 줄어들어야지 탄소 중립이 되는 거잖아요. 그럼 2050년도에 이 정도가 돼야지 우리가 탄소 중립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30년 안에 이게 이렇게 내려가야 되는 게 탄소 중립이에요. 전쟁으로 저렇게 될 것 같네요. 이게 어마어마하다라는 것들을 말씀드리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면 이렇게 그러니까 다른 기술이 없고 지금 상황에서 우리가 탄소 중립한다 그러면은 예를 들면은 2018년도에 이게 7억 2,800만 톤이잖아요. 그리고 2018년도에 흡수할 수 있는 양이 4,100만 톤이에요. 그러면은 얼마를 줄여야 되는 거예요? 6억 6천만 톤. 그렇죠. 그래야지 이게 플러스 마이너스 0이 되는 거잖아요. 이게 탄소 중립이다라는 얘기를 드리고 싶었던 거예요. 그리고 이걸 실제로 작업을 했던 것이 이 탄소 중립 시나리오예요. 시나리오. 2018년이잖아요. 2018년. 그러면 이 영역이 우리나라의 전력 생산에서 그러니까 화력 발전소에서 배출되는 거. 그다음에 이게 산업 부분. 그다음에 이게 건물, 수송, 폐기물, 농축수산. 그러면 저 수치를 가지고 정부 부처한테 데이터를 가지고 오라는 거예요. 밑에가 전력이고 그 전력 산업 수송. 네, 이게 건물, 건물 수송, 건물 수송. 산업 건물 수송. 네, 그리고 폐기물, 그리고 농축수산. 네. 그러면은 이걸 어떻게 하느냐? 탄소중립위원회가 딱 지난해 이맘때부터 5월 29일 날 출범했으니까 지난해 이맘때 한창 이 작업을 막 시작을 했어요. 그럼 어떻게 하느냐? 산업부가 이 두 개 영역, 산업부가 관할하는 게 에너지하고 산업이잖아요. 산업부가 이 두 개 영역을 최대로 줄일 수 있는 방안. 그래서 2050년에 정말 최소한으로 배출할 수 있는 안을 가지고 오는 거예요. 그리고 국토부는 건물하고 수송 분야에서 최대치를 줄일 수 있는 양을 가지고 오는 거고, 그 다음에 폐기물은 환경부, 그 다음에 농축산 영역은 농림부, 그 다음에 이거는 산림청에서 어떻게 흡수량을 유지할 수 있는가 이런 안을 가지고 오는 거죠. 그러면 그 안을 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희가 진짜 이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걸 본격적으로 하면 사실 이런 작업은 처음 해보는 거죠. 공무원들도 사실은 처음 해보는 작업인 거죠. 근데 이게 7억 톤이 어쨌든 정말 최대한 줄이고 최소한을 배출하게 하고 이것도 마이너스를 시켜서 0으로 만들어야 되는 게 탄소 중립이니까. 그래서
최대한 줄일 수 있는 방안을 가지고 오세요. 가지고 오세요. 가지고 오세요. 그거 가지고 논의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저희한테 온 시나리오는 A, B, C 이렇게 있었고 그 시나리오 중에는 2050년도에 석탄 발전소가 계속 가동되는 거. 근데 아니 탄소 중립하는데 2050년도에 석탄 발전소 가동한다 그러면은 이게 국제사회가 우리가 안 괜찮다. 그러면서 그 안이 날아가고 최종 시나리오 A, B가 이렇게 만들어진 거예요. 그러면서 여기 보면은 이게 7억 2천만 톤이 8천만 톤 수준으로 줄어드는 거예요. 그리고 8천만 톤을 흡수하는 겁니다. 근데 흡수하는데 여기 보면은 초록색이 2,500만 톤짜리가 있고 그 다음에 하늘색이 5,500만 톤짜리가 있잖아요. 저게 바로 탄소 포집 저장 기술입니다. 근데 저 탄소 포집 저장 기술이 과연 우리가 어느 정도 용량이 되느냐 가지고도 과학기술 분과에서 저희가 분과가 있어가지고 분과별로 작업을 했거든요. 그러면 과학기술 분과에서 이 2050년도에 탄소 포집 저장의 용량이 어느 정도를 되는지를 그분들이 엄청 토론을 하는 거예요. 토론을 해가지고 기술, 그리고 얘는 땅에 묻어야 되잖아요. 그러면은 묻을 수 있는 공간에 대한 공간 확보 여부 이런 것들을 가지고 5,500만 톤인데 이거는 기술의 발달이라든지 묻을 수 있는 공간의 확보라는 것들을 전제로 그리고 앞으로 30년 남았다는 걸 전제로 이렇게 잡은 건데 만약 5,500만 톤 정도가 확보가 안 된다. 그러면은 배출량이 더 줄어야지 탄소 중립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런 그래프들을 지금 각각의 국가들이 만들고 있고 지금 그거에 아까 제가 막 내려가는 그 10개 국가가 이 경로라는 것들이 만들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저희가 상상하지 못했던 일인데 구체화되고 있는 그래서 7억 2,800만 톤을 지금 8천만 톤 수준으로 줄이고 8천만 톤 흡수하고 B안은 이거보다 조금 나은 안 그래서 이게 1억 1천만 톤, 1억 1천만 톤 흡수 이 시나리오가 만들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의 작업의 핵심은 탄소 중립을 선언했잖아요. 선언했다면은 그걸 달성하기 위해서 어느 정도의 감축 규모가 어떤 분야에서 이루어져야 되고 어떤 정책 수단들로 이 조합을 만들 수 있다라는 것들을 이제 수립을 해본 거죠. 1억 1천만 톤. 여기 있는 거 다 합쳐버리면 그럴 거예요. 예. 그래서 요 시나리오 A를 이 시나리오 A의 조합이 어떻게 되는가를 한번 보시면은 여기 숫자가 나와 있잖아요. 여기 숫자를 보게 되면은 A안 같은 경우에는 전환 분야가 0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귤색이 보이잖아요. 시나리오 A에는 귤색이 없어요. 이거는 전환 분야의 배출은 제로가 되는 거예요. 전환 분야 배출 제로. 전환 분야 배출 제로라는 거는 우리나라에서 화력 발전을 전면 중단한다라는 것입니다. 전력, 그냥 전환 분야, 전력 생산. 예, 전력 생산. 그래서 시나리오 A는 우리나라에서 화력 발전 전면 중단, 30년 안에. 그러면 지금 우리나라에 석탄 발전소 한 60개 있는 거 다 닫고 가스 발전, LNG 발전소도 다 닫고 그랬을 때 전환 분야가 0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2억 6천만 톤 정도 배출하고 있는 산업 분야는 5천만 톤 수준으로 줄어드는 거고 이게 건물하고 수송은 엄청 강해요. 예를 들면은 강하다는 얘기는 이 건물 분야의 이 영역이 요 수치로 가려면은 우리나라에 있는 거의 모든 건물은 그린 리모델링이 된 상태여야 돼요. 새로 짓는 건물은 제로 에너지 건축물이 되고 비용은 얼마가 들지 몰라요. 혹시 산업별로도 있나요? 근데 반도체든가 뭐 석유화학 이것도 있나요? 아마 디테일하게 산업 분야에서는 그 계산을 했을 거예요. 그래서 엑셀이라든지 이런 것들에는 있을 겁니다. 예. 그럼 그건 예컨대 국회가 뭐 자료 주문하거나 정부가 공개를 안 하고 있나요? 지금도 거칠게는 그 공개가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2050 탄소 중립 시나리오가 있고 거기에 홈페이지가 있거든요. 그랬을 때 어느 정도 로우 데이터도 공개를 했다라고 들어있어요. 산업별 교육하고 네, 있을 겁니다 아마. 예. 그리고 여기 보면은
건물 분야를 보게 되면은 건물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정말 그 모든 건물에 대해서 그린 리모델링이 됐을 때 저 정도로 줄일 수 있다라는 거고, 그다음에 제일 발달하는데 저게 많이 예상되더라고요. 어마어마한 그린 리모델링이 작동이 돼야 되죠. 건축 산업이 저거만 실제로 시연된다라면 이걸 한다면 정말. 그리고 수송 분야 같은 경우에도 이 정도로 줄이려면은 그때 제가 이 기억나는 거는 수요 관리가 된 상태에서 우리나라에서 달리는 차량의 98%가 전기차, 수소차가 됐을 때 배출량을 이만큼 줄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것도 마찬가지로 그런 의미에서 생각을 한다면은 건물에 있어서는 리모델링, 그리고 수송에 있어서는 전기차로의 전환, 관련한 인프라 이런 것들로 완전히 변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그리고 보면은 다른 영역을 엄청 줄이고 여기 2018년도에 2,470만 톤 배출하는 게 농업 축산 영역인데 2050년도에도 1,540만 톤 정도를 배출해요. 왜냐하면 이거는 식량과 먹거리 생산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서 요 비주에서는 전력이 1위고 2위가 산업이고, 사실 이 농업 영역이 차지한 비중이 얼마 안 됐잖아요. 근데 2050년이 되면은 산업 분야 배출량이 제일 많고 그 다음 많은 게 농업 분야다라는 것도 이렇게 해석하시면 될 것 같아요. 폐기물은 어떻게 바꾼다는 거예요? 폐기물 저렇게 하면 매립하겠다는 거예요? 폐기물은 1,700만 톤이 400만 톤 주는 거 같아요. 저 정도로 하려면 폐기물 같은 경우에는 감량부터 시작해서 온갖 정책이 다 들어가야겠죠. 예. 자, 여기서 좀 더 자세하게 나오는데요. 여기 보면은 요게 수출밖에 답이 없을 것 같은데. 수출도 폐기물 수출 관련해서 이제 협약 같은 게 있어서 이동이 자유롭지 않은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요게 이제 2030년의 목표예요. 아까 요 시나리오 같은 경우에는 이게 법적인 계획이 있거나 강제성을 띠는 게 아니에요. 30년은 앞으로 경로, 말 그대로 시나리오로 한번 미래를 들여다본 거고, 구체적으로 짜여지는 것은 2030년까지의 이 경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요거 정할 때 이제 요게 부문별 감축률을 나타내는 거거든요. 보면은 2018년이고 2030년일 때 전환 분야는 18년 대비 44% 줄이는 거. 전력을 왜 전판이라고 표현하는데? 여기에 안 그래도 이 전기라고 표현하면 안 되냐라고 얘기했는데 여기에 꼭 전력만 들어가 있지 않고 전력 환경을 줄인 건가요? 전환, 그러니까 변환, 전환 이런 의미로 들어간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저희도 이걸 뭐 그런 의미인 거네요. 뭐 이죠. 전환 과정 그렇게 볼 수 있지 않을까요? 예. 그리고 여기 산업이 15%, 수송 38, 건물 33, 농축수산 27, 폐기물 47. 아까 폐기물 어떻게 할 거냐? 예, 폐기물 47%. 예. 그래서 이게 이제 각각의 정부 부처들이 엄청난 토론과 논쟁의 결과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탄소 중립 시나리오도 쉽지 않았겠죠. 예를 들면 아니 2050년도에 화력 발전을 제로로 만들면은 전력 생산이라든지 전력망이라든지 수급 문제라든지 이런 얘기 다 했겠죠. 근데 이런 그래도 2050년이니까 첨예하지가 않았다면은 이거는 어쨌든 국가 총량이 있잖아요. 총량으로 40을 줄여야 되면은 우리가 줄여야 되는 3억 톤에 가까운 양이 있는 거고, 그럼 그 3억 톤을 가지고 누가 얼만큼 어디서 줄일 것인가를 배분하는 거예요. 그럼 이 과정은 훨씬 더 첨예하고 격렬했겠죠. 그랬을 때 이런 감축률 수치가 나온 건데, 그런데 여기 보면은 폐기물 47% 진짜 많이 받은 거잖아요. 그래서 저도 사실은 아니 2018년 대비 2030년까지 47% 줄여야 되는데 이걸 달성하려면 지금 환경부의 폐기물 관련 정책으로 이거 달성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여기 보면은 이거 딱 나왔을 때 제가 기억이 났던 것이 한국은 산업계하고 농민들을 에게 적은 부담을 줬다라고 해요. 근데 실제로 산업계 부담은 감축률이 제일 적은데 농축산도 27로 적게 보이잖아요. 근데 또 이 농축산은
부담을 적게 받았다라고 볼 수가 없는 게 원래 농업 분야는 쉽지 않은 난감축, 뭐 다 난감축이긴 하지만 농업 분야 자체가 감축이 매우 어려운 데다가 또 정책이 작동했을 때의 성과 같은 것들이 여러 이슈들, 고령화라든지 이런 것들 때문에 쉽지가 않아요. 그런데 또 보게 되면은 오히려 농업 분야는 2050년도에도 배출량이 좀 남아있는 상황이잖아요. 근데 지금 이 정도의 감축률은 2050년 목표치의 72%를 10년 안에 줄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앞 단위에 감축률을 높게, 감축량을 많이 받은 거거든요. 근데 왜 이렇게 폐기물하고 농업 분야에 감축량이 상대적으로 많이 받게 되냐라고 했을 때 이때 등장하는 게 메탄 서약이에요. 메탄 서약. 자, 메탄 서약이 뭐냐면은 저희가 이제 9월 달에 한참 이 NDC 조정 논의를 하고 있었어요. 논의를 하는 가중에 11월 달에 영국에서 열리는 기후변화 협약 당사국 총회를 앞두고 미국이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주요 경제국 회의를 소집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주요 경제국 회의에서 미국과 유럽이 어떤 안을 던지냐면은 우리가 지금까지 각국의 국가들이 줄이겠다고 상향한 2030년 안을 다 모아봤더니 이걸 다 모아도 1.5도씨를 넘어서더라. 이걸 다 지켜도 2도씨, 2.4도씨 막 이 경로에 있으니까 단기간에 지구 온난화에 영향을 많이 미치는 메탄가스를 집중해서 줄이는 메탄 서약을 제안한다라고 9월 25일 날 던진 거예요. 그러면서 메탄이 어디서 많이 배출되느냐? 폐기물 분야, 그리고 축산과 농업 분야, 그리고 천연가스, 이런 천연가스 탄로, 이런 데서 많이 배출되다 보니까 막판에 우리도 메탄 서약에 참여를 하게 되면서 폐기물이라든지 농업 분야의 감축률이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맥락 속에서 이 수치가 나왔고, 그러면은 이 각각의 수치들을 어떻게 달성할 것이냐라는 정책들이 나오게 되는데 아주 자세히는 아니지만 이게 한 20페이지짜리로 예를 들면 전환 분야는 수요가 이렇게 예상되는 가운데서도 이렇게 뭐 원자력, 석탄, LNG 비중을 조정해가지고 이 목표를 채운다. 44%를 채운다. 이렇게 나왔고 산업 분야도 철강, 석유화, 시멘트 이렇게 각각의 영역별로 대책이 나오고 건물 분야도 예를 들면은 고효율 기기라든지 이런 것들 그리고 수송 분야는 여기는 되게 구체적으로 수치도 나와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대중교통의 편의를 제고하고 자동차 주행 거리를 4.5% 감축하면서 전기차, 수소차 보급을 450만 대를 해야지 이게 37.8% 줄어든다. 이런 것들이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농축수산 같은 경우에는 저탄소 농업, 농물 얕게 되기, 그리고 가축 분뇨를 줄이는 것과 동시에 저메탄, 저단백 사료를 보급한다라든지 이런 것들이 감축 수단으로 잡혀 있어요. 근데 저희도 감축 수단 논의를 많이 하거든요. 그리고 막 농민들한테도 농물 얕게 되기 이런 얘기를 해봐요. 그러면은 현장에서는 난리가 나죠. 이거 우리 보고 지금 그래서 그리고 예를 들면 저메탄, 저단백 사료가 정말 어느 정도의 저감 효과가 있는 거냐 이런 것들. 그래서 눈에 문대면은 메탄이 왜 많이 나요? 이게 그래서 그런 건가요? 논에 영양 우리가 비료를 뿌린다든지 영양이 상당히 풍부한 가운데서 물을 내놓으면은 그 안에서 혐기화 작용이 일어나면서 메탄가스가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아니 녹물에서 왜 이렇게 메탄이 많이 나와? 라고 했는데 실제 메탄이 많이 발생한 벼농사하는 그러니까 우리나라, 일본, 인도네시아, 아시아권 국가들이 이런 게 또 많이 잡히더라고요. 그리고 폐기물도 보시게 되면은 생활 폐기물, 아까 질문하신 생활 폐기물, 사업장 폐기물, 지정 폐기물, 건설 폐기물. 결국 감량하고 재활용률 높이는 건데 사실 우리나라는 재활용률이 높지만 이게 실제 재활용이 되는지 안 되는지가 불분명하잖아요. 그래서 정말 폐기물을 46.8% 가까이
남은 시간 동안 줄이려면은 엄청난 변화가 있어야겠죠. 예. 자, 이게 지난해 만들어졌고, 우리가 국제사회 우리 40% 줄이게라고 약속한 수단들입니다. 그러면 지난해까지 이런 계획이 수립됐다면은 현재 대비 40%인가요? 2018년 8년 대비 40%. 2018년 최고점 대비 40%. 그래서 이게 이제 지난해까지의 논의였기 때문에 사실 문재인 정부에 있어서는 2017년도에 문재인 정부가 출범하면서 이런 변화를 겪을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았죠. 국정 100대 과제안에 이런 탄소 중립, 그다음에 2030년 NDC 상향 이런 거 안 들어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실제 정부 출범할 때는 예상하지 않았던 일들이 일어났고 이 흐름은 우리가 만든 것이 아니라 세계가 같이 만들어서 굴러가는 시스템 속에서 이런 변화가 일어난 거예요. 그러면 지난해까지가 탄소 중립을 선언하고 30년 목표를 정했다 그러면은 이제 실행에 옮겨야 되죠. 왜냐하면 시간이 별로 없기 때문에. 그렇게 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게 이 기본적으로 법이에요. 법. 이게 3월 25일부터 시행에 들어갔거든요. 그러면 이 법에 어떤 내용들이 들어가 있냐라고 했을 때 탄소 중립 녹색 성장 기본 계획을 수립. 우리는 또 계획을 수립하고 거기에 따라서 움직여야 되잖아요. 계획을 수립하고. 근데 이 계획이 국가 단위, 시도 단위, 시군구 단위로 쭉쭉 퍼지게 됩니다. 그리고 계획이 있으면은 이것을 실행할 수 있는 정책 수단들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 정책 수단으로서 감축이 있고 적응이 있고 정의로운 전환이 있고 녹색 성장이 있습니다. 자, 이 전환이 어떤 의미냐? 아까 전환 분야, 그러니까 전력 생산 분야에서 44% 줄여야 되잖아요. 그 정도로 줄이려면은 석탄 발전소를 빠르게 폐쇄를 해야 돼요. 그럼 석탄 발전소가 빠르게 폐쇄가 되면 우리나라는 석탄 발전소가 몰려 있는 지역이 있어요. 그러니까 충남이라든지 경남이라든지 이런 데는 지역적으로 충격을 받겠죠. 그런 데에서는 대표적인 이 좀 정책, 지원 정책들이 필요하다라는 것들이 이 안에 담겨져 있는 거고요. 또 고용 측면에서도 보게 되면은 우리가 자동차 산업을 갖고 있기 때문에 예를 들면은 전기차로의 전환이 빨라진다. 아까 2030년까지 전기차 수소차가 450만 대가 보급된다라고 생각을 해보면 지금 최근 자료를 봤을 때 우리나라에 등록된 차량 대수가 2,500만 대거든요. 2,500만 대인데 물론 이 자동차 수도 줄어들어야겠지만 앞으로 8년 뒤에 전기차가 450만 대가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 450만 대가 가동되기 위한 이 충전 설비라든지 그럼 주유소는 줄고 충전 설비가 는다라든지 이런 변화도 있을 거고 또 우리는 수출도 하기 때문에 완성차도 있고 부품업체도 있는 거고 그중에서 내연기관 관련 부품업체는 앞으로 10년 안에 상당한 변화를 겪게 될 거고 그럼 우리나라 전국에 분포되어 있는 한 1,000개가 넘는 공단들 중에서 내연기관 관련 부품업체가 집중되어 있는 공단이나 이런 지역들이 있겠죠. 그래서 실제 탄소 중립이 제도화되고 작동하면서 그게 지역에 어떤 지역에는 좋은 기회가 될 수도 있고 어떤 지역에는 충격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에 따른 준비를 해야 된다라는 게 이 안에 항목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랬을 때 사실 이 법이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을 대체하는 법이거든요. 그럼 2009년도에 MB가 만든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이 이름이 앞부분이 바뀌었어요. 저탄소가 탄소 중립으로 바뀐 거예요. 2009년도에는 탄소를 줄이면 된다. 저탄소 정도였다면은 10년 안에 바뀐 이 단어는 탄소 중립이 된 거예요. 거의 배출 제로에 가까운 배출 제로를 만드는 법이 만들어진 건데 거기에 이 법의 특징이 좀 있어요. 그리고 이 법이 3월 달부터 시행이 됐기 때문에 실제로 지자체에서도 준비해야 되는 내용들이 있거든요. 이걸 한번 살펴보게 되면은 이 법에 어떤 내용이 들어가 있냐면은 이런 게 들어가 있습니다. 정부는 중장기 감축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산업, 건물, 수송, 발전, 폐기물 등 부문별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설정해야 된다. 그러니까 부문별. 아까 부문별로 설정돼 있잖아요.
근데 여기에 또 뭐가 있냐면은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국가 전체와 각 부문에 대한 연도별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설정하게 돼 있다. 이 연도별이 되게 중요해요. 왜냐하면 2030년에 4억 3,600만 톤으로만 딱 꽂아 놓으면은 그 경로가 사라지잖아요. 근데 법에서는 부문별과 연도별 감축 목표치를 설정하도록 계획서에 박아놨어요. 그리고 이걸 박아놓은 다음에 제9조에 보게 되면은 탄소중립위원회 위원장은 중장기 부문별 감축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이행 현황을 매년 점검하고 그 결과 보고서를 작성해서 공개하도록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전에 하지 않았던 연도별 계획을 수립하고 매년 이행 점검하도록 하는 것이 법에 명시되어 있다라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런 부분도 있어요. 연도별 감축 목표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 부분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는 행정기관장은 그 계획을 작성해서 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그러니까 산업부가 에너지하고 산업은 맡아야 되고 국토부가 건물과 수송을 맡아야 된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이거는 탄소중립법에도 있었는데요. 중앙기관의 장이 다음 계획을 수립할 때 중장기 온실가스 감축 목표와 부합해야 된다. 예를 들면은 국가 기관망 교통계획이라든지 국토종합계획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국토부 장관이 수립할 거 아니에요. 근데 이런 계획을 수립할 때 이 계획이 뭐랑 맞아야 된다? 국가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와 맞아야 된다라고 이렇게 주요 장관들이 우리나라의 주요 장관들이 그 일을 하는 데 있어서 기본이 되는 계획이 이런 중립의 목표, 중장기 감축 목표하고 정합성을 맞아야 된다라는 것들이 들어가 있고요. 그래서 제가 이 법을 보고 하나하나 이렇게 중앙정부의 각 정부의 장이 어떻게 이걸 해야 되는지에 대한 체계를 한번 그려본 거예요. 계획 수립, 온실가스 정보 관리, 구축, 평가 보고서 작성, 그리고 보고하는 체계. 이게 이렇게 굴러가게 된다라는 것들을 보여드리는 거고요. 그다음에 요 지자체 계획까지만 하고 이제 질의나 응답 그다음에 얘기를 하면 될 것 같아요. 국가 계획이 그렇게 짜여져 있으면은 그다음에 지자체들도 똑같은 절차를 거쳐야 돼요. 그래서 시도 계획을 수립하도록 돼 있고 시군구 계획을 수립하도록 돼 있고 여기 보면은 시도지사는 추진 상황에 대한 결과 보고서를 5월 31일까지 환경부 장관에 제출하도록 되어 있고 그리고 적응 계획 같은 경우에는 4월 30일까지 제출하도록 되어 있고 그러니까 매우 구체적으로 각각의 지자체들이 온실가스 정보 통계를 보고하고 그리고 감축 계획을 보고하고 그 보고한 것을 탄중위가 검토를 하고 검토한 것을 매년 연말에는 온라인을 통해서 국민들에게 보고하도록 하고 하는 이런 체계가 굴러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게 이번에 제가 오늘 아침에 페이북에 포스팅을 한 건데 지난 지방선거가 끝났죠. 지방선거가 끝나고 새로운 지자체 장들 그다음에 뭐 이 인수위 이런 것들이 꾸려졌잖아요. 그러면 이제 법에 의해서 지자체장의 의무 중에 탄소중립 계획 수립하는 게 있고 여기 보면은 시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은 해당 지역의 온실가스 정보 통계를 3월 31일까지 온실가스 종합정보센터에 제출해야 된다라는 내용이 있어요. 그러니까 지역에서도 온실가스를 줄이려면은 우리 지역에서 에너지 분야, 산업, 농업, 폐기물 영역에서 얼마만큼 배출되는지를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배출량을 분석해서 통계 보고를 하고 그리고 5월 31일까지는 계획에 따른 성과를 보고하도록 돼 있고 그리고 그 보고한 결과를 환경부 장관은 7월 31일까지 녹색성장위원회에 보고하도록 돼 있고 또 마지막 날 시장, 군수, 구청장은 이 계획의 결과를
지방의회에 12월 31일까지 보고하도록 돼 있고 이렇게 굴러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보다 이제 좀 구체적으로 우리가 준비를 해야 될 때가 됐다. 그래서 오늘 제가 우리 신성장 학파 엄청 열심히 공부 많이 하시고 제 앞에 김성교 박사님 그리고 앞서서 우리 권효재님 와서 이 에너지 관련해서 정책과 정보 이런 것들을 열심히 공부하는 것들도 봤고 저도 가끔 수업도 듣고 강의도 듣고 했었는데요. 오늘 제가 이제 막 많은 내용을 한꺼번에 쭉쭉 여러분께 좀 전달하려고 했던 것은 저도 최근에 얼마만큼 혼란스러운가에 대한 얘기를 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최근 2, 3년간의 탄소 중립 그리고 이 탄소 중립이라는 것이 각국의 정책에서 어떻게 구현되고 논의되고 있는가 그거와 동시에 또 기업들에게는 어떻게 작동하고 있는가 그러면서 우리 안에서도 탄소 중립 계획도 만들었고 40년 목표도 만들었고 그 다음에 탄소 중립 기본법에 따라서 3월 25일부터 작동에 들어갔거든요. 그럼 이게 이제 걱정하던 체제에서 매우 구체화되고 제도로 작동하고 있다라는 것들을 의미하는데 근데 생각보다 이 논의가 우리 내부에서 한국 사회에서는 거의 좀 제대로 전개가 되고 있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궁금증이 많고 자료들 들여다보면은 예전에는 저도 주요하게는 에너지 분야라든지 아니면 환경 영역에 있는 분들하고 이 얘기를 했다면은 요즘에는 금융이라든지 뭐 산업이라든지 또는 법 영역이라든지 또는 여러 영역에 있는 분들이 이 얘기를 가지고 같이 공부하고 토론하는 이런 자리들이 조금씩 만들어지고 있거든요. 이게 바로 예전에는 좀 닫힌 영역에서 기후 문제, 환경 문제였다면은 워낙 판을 흔드는 탄소 중립이라는 주제가 외교로도 확산이 되고 있고 통상으로도 가고 있고 금융 쪽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고 거기에 뭐 분야별로는 에너지, 먹거리, 패션 뭐 모든 영역에 하나씩 영향을 미치게 되면서 판이 바뀌는 세계를 준비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데 다만 이 과정에서 우리가 얼마만큼 준비가 되어 있는가. 우리가 제도를 만드는 나라가 아니잖아요, 지금. 제도를 만드는 나라가 아닌데 그러면 우리를 둘러싼 환경과 제도가 이렇게 급변하고 있을 때 지금 어떤 준비를 해야 되는가 뭐 이런 것들을 저는 좀 준비해야 되지 않을까. 네, 여기까지가 감사합니다. 당장에 플라스틱과 금속을 어떻게 대체하냐 라는 거에 대해서 이렇게 대체하면 됩니다 라고 제가 답을 드리기 되게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보면은 그러니까 산업 분야에 있어서도 산업 분야도 난간축 분야라고 해요. 그래서 보면은 독일이 2045년도 탄소 중립이거든요. 그러니까 독일은 2050년이 아니라 45년이에요. 거의 전 세계 제일 빠르겠네요. 독일보다 더 빠른 나라도 유럽에 있는데 제가 정확하게 나라가 기억이 안 나요. 그래서 2045년도 탄소 중립으로 가는 경로가 있거든요. 근데 그 경로를 보면은 독일도 초반에 에너지 분야에 상당히 가중치를 두고 뒷부분 2030년도 이후에 독일도 산업 분야에 집어넣었어요. 왜냐하면 철강이나 시멘트 같은 경우도 좀 기술적인 효율이라든지 대안이 나와줘야지 줄일 수 있다라는 것들이 반영돼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플라스틱은 뭐 예를 들면은 바이오 플라스틱 같은 것들을 개발한다라고 돼 있는데 그게 어느 정도의 역할을 할지 그러니까 그쵸. 우리가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서 각각의 영역별로 수단들을 얘기를 해요. 뭐 CCUS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바이오 플라스틱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그런 기술을 할 때도 이 기술의 특징들이 있잖아요. 이 기술에 어느 정도 개발을 하는 것이 타당한지. 왜냐하면 우리가 돈이 무한정 있으면은 다 개발하면 좋겠지만, 그렇죠. 어떤 기술에 투입을 하는 것이 한정된 자원으로 온실가스 감축과 연결되고 사회적으로 바람직한가. 이런 논의를 계속 저는 해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2030년이 되면은 누가 덜 실행할 것인가를 경쟁할 수도 있다라는 이런 뭐 전망을 보여주셨는데, 당연히 아직 오지 않은
2030년이니까 봐야 되긴 하겠지만, 다만 이런 위기를, 우리가 얘기하는 이 기후 위기를 얼마나 실체하는 위기냐로 인식하는 것에 대한 차이가, 시각 차이가 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번에 코로나가 왔잖아요. 우리가 코로나를 통해서 이런 경험을 하게 된 거잖아요. 그리고 코로나가 가지고 왔던 경제 위기를 경험했던 거고, 근데 코로나보다 기후 위기가 가지고 오게 되는 재난의 강도라든지 식량의 위기라든지, 식량 위기가 발생하면서 그게 세계적인 갈등이라든지 난민을 양상한다라든지, 이런 일들이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는 수준으로 전개가 된다라고 했을 때는, 아까 제가 톱니바퀴를 그리면서 기후 위기와 기후 재난이라는 톱니바퀴를 큰 축에서 그려놓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기후 위기의 심각성과 이것이 초래할 충격을 어느 정도로 보는가에 따라서 사람들의 반응, 그리고 경제의 움직임이 저는 달라질 거다라고 생각해요. 그런 의미에서 저 같은 사람은 기후변화가 초래할 위기는 훨씬 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강할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이게 어떻게 보면 지금 세계적인 PC, 글로벌 PC가 아니냐라고 하는 거는 그 위기에 대한 인식에 대한 차이가 다른 거죠. 그래서 아까 기후 위기가 미칠 거를 인정한다 하더라도 네. 그보다 경제 충격과 사회 충격이 더 클 걸로 보는 거죠. 네네. 자, 그런데 거기서 이제 똑같은 질문을 우리도 하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런 얘기들을 이거에 대한 경제성 분석이라든지 이런 것은 영국에서도 니콜라스 스턴 같은 분들이 계속 스턴 보고서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지금 우리가 어느 정도를 투입하게 되면은 기후위기를 온실가스 줄이는데 이 정도 효과를 얻을 수 있을 텐데, 이걸 지금 비용을 쏟지 않았을 때 그로 인한 손실 금액이 훨씬 더 클 것이다.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이 기후 변화에 대한 피해액을 경제적으로 분석하는 보고서들을 영국에서 주요하게 작성을 해왔어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그 환경정책평가연구원 이런 곳에서 한국이 기후위기 대응을 안 했을 때 어느 정도의 경제적 손실을 입게 될 것인가라는 비용 추산 같은 것들을 해요. 예를 들면은 해수면이 상승했을 때의 피해 비용, 그리고 농작물이 이 생산량이 줄어들었을 때의 피해 비용, 재난이 발생했을 때 인명 손실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피해 비용, 그러니까 이런 데이터들을 계속 모으고 있거든요. 근데 최근에 한국은행이라든지 이런 데 이제 보고서들을 보게 되면은 아까 이런 문제잖아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서 온실가스를 줄이고 이것을 하기 위해서 감내해야 되는 경제적인 비용이 크냐, 아니면은 이런 노력을 들이지 않고 그냥 뒀을 때 우리가 입게 되는 그런 피해가 더 크냐라고 했을 때, 지금까지 나온 보고서들은 지금 돈을 투입해서 변하는 것이 오히려 피해 액수를 줄이는 것이다 라는 것들이 최근에 나온 보고서들의 일관적인 내용이에요. 그리고 지금도 이전에 우리가 2009년도에 저탄소 녹색 성장하면서 그때 한참 기후변화 이런 연구들을 많이 했거든요. 하다가 우리나라는 한 10년 정도 실종 상태가 됐었어요. 연구가 거의 없었어요. 그러다가 지금 한참 경제성 평가 이 연구를 하고 있거든요. 오늘 제가 여러분께 보여드렸던 2030년까지 NDC 달성을 위해서 아까 450만 대 정도의 차를 전기차로 바꿔야 된다. 그리고 교통 분야를 이런 정책을 해야 된다라고 했을 때, 이번에 탄중이가 비판을 받았던 것도, 그래 그거 하는데 돈이 얼마 드느냐에 대한 경제성 평가나 비용에 대한 얘기가 빠졌다라는 비판을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지금 그런 연구가 진행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자, 저걸 달성하기 위해서 돈이 얼마가 드냐, 그리고 기후 위기에 대한 재난 이런 것들을 방치했을 때 온도 상승에 따라서 한국에서 어느 정도 규모가 피해가 발생할 거냐, 이런 보고서들이 나오기 때문에 저는 2030년까지 기다리지 않아도 지금부터 시작해서 관련한 보고와 연구와 토론이 계속 진행될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걸 보면서 저는 좀 얘기를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트럼프의 집권을 어떻게 볼 거냐. 사실 우리나라도 지금 어떻게 보면 공약은 뭐였는지 아까 물어보고 싶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 뒷페이지들에 있고 이 경로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보여드렸는데,
근데 그런 것 같아요. 한 축으로는 이 한국이라는 공동체가 이렇게 국제사회에 이런 변화가 있을 때 제도라든지 이런 것들이 막 치고 올라올 때 정부가 제도라든지 이런 기반, 우리가 갖고 있는 자원을 가지고 준비해 줘야 되는 역할 같은 것들이 있잖아요. 예를 들면은 당장의 기업들로 하여금 TCFD 작성해 달라라고 이 미국과 협력 관계에 있는 업체들한테 요구가 들어와요. 그러면 우리 배출량이 어떻게 되는 거지? 우리 배출량 측정할 때 어떤 방식으로 하는 거지? 작은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자기들의 배출량을 내라고 했을 때 뭘 내야 되는 건지도 모를 수 있는 상황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지금 이런 것들이 글로벌 스탠다드가 된다라고 했을 때는 정부가 데이터를 이런 것들을 해야 되고 또 앞으로 산업이 이렇게 변화해야 된다고 했을 때 인력을 이렇게 양성해야 되는 거고 정부가 이렇게 변하는 측면에 있어서 대응해 줘야 되는 역할들이 있어요. 근데 지금 우리는 저는 그 역할들은 좀 비어 있을 것 같아서 걱정이 되긴 하는데 오늘 한 축으로는 국가 정책으로 총량을 줄이는 국가 단위의 총량 감축이 있고 개별 기업과 산업 단위의 감축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한 축으로는 공급망이라는 거. 아까 유럽에서 2035년부터 내연기관 판매 금지인데 그 신호를 한국에 있는 기업들이 받고 전기차로의 전환을 빠르게 하는 것처럼 지금은 국가 간의 감축 목표를 달성하고 그 제도를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공급망 단위에서 어떤 요구를 하고 그 조건을 맞출 수 있는가 없는가가 저는 매우 중요하게 작동하게 될 텐데 이미 금융이라든지 경제에서 기후변화를 리스크로 보고 매우 디테일하게 그런 요구를 하는 상황으로 넘어갔기 때문에 저는 트럼프 시기에도 미국 온실가스 배출량 관리해 왔거든요. 그 얘기는 정부가 등장을 해도 어떤 측면에서는 산업이 굴러갈 수도 있고 기업이 작동할 수도 있다. 그래서 한 축만 볼 일이 아니다. 오히려 공급망 차원에서 요구하는 그런 요건들을 따라갈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발생하는 것에 대해서 저는 대비를 해야 된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얘기들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현재는 국제사회도 2년 동안 이행점검 보고서를 쓰도록 하고는 있지만 이걸 안 지켰을 때 국제사회에서 난리가 난다거나 뭔가 딱 뭐 제재를 해서 벌금을 물린다거나 그런 거는 없어요. 다만 이게 사실 200개 나라가 있지만 200개 아주 작은 나라들까지 너네 지켜 안 지켜 이거 아니잖아요. 결국은 주요한 국가 20개 국가들 사이에 신뢰도 있고 평판도 있고 이런 관계에서 도태된다라는 게 오히려 더 무서운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다. 그런 것까지를 같이 봐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고 국내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면 기초지자체가 이걸 못 지켰다. 이거에 대해서 압박한다. 이게 좀 불가능한 게 우리나라는 지자체마다 특성이 매우 고유해요. 그러면은 충남에 석탄발전소가 많다고 해가지고 그 충남의 도지사가 석탄발전소를 멈출 수 있는 권한을 도지사가 갖고 있지는 않아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산업 영역이라든지 발전 영역을 제외하고 도지사나 지자체장이 관할할 수 있는 건물이라든지 수송이라든지 이런 영역에서 지키도록 하는 것들을 강제할 수는 있겠죠. 그런데 이것도 못 지켰다고 페널티가 있지는 않을 거예요. 다만 여기서 아까 제가 지역별 특수액을 말씀드렸잖아요. 국가가 3개가 그렇게 간다 그러면은 석탄발전소 문 닫을 수밖에 없고 내연기관 차량이라든지 화석에너지와 관련된 산업들이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겠죠. 그럼 오히려 이 영향받는 것에 대해서 파악을 하고 지자체 차원에서는 그게 세수랑도 연동되고 지역의 일자리랑도 연동이 되기 때문에 결국 지자체가 감축 총량을 지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기후변화 정책이라든지 기후변화 자체가 초래할 충격에 대해서 자체적인 정책을 펼쳐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은 뭐 산불이 많거나 농업이 많은 영역에서는 적응 정책이 더 중요할 수도 있고 또 내연기관 부품 기관이 많은 산업이 지역에 위치하고 있다. 그러면은 정의로운 전환이라든지 이런 정책들이 필요할 수밖에 없고 결국은 지자체가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 정책을
잘하기 위해서라도 이 기후변화 문제 그리고 탄소 중립 정책에 신경을 쓸 수밖에 없겠다라는 게 하나. 그다음 두 번째는 또 달라진 게 시민들의 적극성이에요. 시민들의 적극성. 그러니까 지난 2, 3년간을 거치면서 뭐 기후위기 비상행동이라든지 지역의 기후위기 행동단이라든지 이 문제에 상당히 민감한 목소리를 내는 시민 그룹들이 계속해서 많이 형성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런 것들도 저는 역할을 할 수밖에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피해가 어떤 사람들에게 집중되는가 이런 질문들이었는데요. 오늘 저는 다루지 않았지만 기후 정의라든지 또는 기후 불평등에 대한 보고서들이 국제적으로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보고서들을 보게 되면은 전 세계 소득 상위 10%가 전 세계 배출량의 절반 이상을 배출한다라든지 또 전 세계 기업 몇 개가 막 전 세계 배출량의 어마어마한 양을 차지한다라든지 100개 기업이 70% 정도를 배출한다라든지 그래서 저도 이런 자료를 보면서 와, 특정 산업, 특정 기업들 이런 데가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큰 거예요. 그래서 그만큼 영향을 많이 미치는 만큼 책임을 많이 져야 된다라는 내용들도 있고 옥스팜 같은 데서 이 기후 불평등에 대한 보고서들을 매년 발표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거기서 보게 되면은 지금 현재 진짜 기후 배출에 대한 책임을 지우려면은 전 세계에 잘 사는 상위 1%가 99%는 줄여줘야 된다. 뭐 이런 보고서들도 지난해 나오기도 했던 것 같고 결국 어떤 계층에게 더 취약한 어떤 충격을 주냐 이런 것들도 보고서들이 좀 많이 나와 있어요. 아까 제가 기후 위기 속에서 태어나다 Save the Children 보고서들을 보게 되면은 어린이들이 어느 지역에 사는 어린이들이 얼마나 피해를 입는가 이런 것들도 보고서로 나와 있거든요. 예를 들면은 유니세프 같은 경우에는 어린이 기후 위험 보고서라고 해가지고 전 세계 어린이 2억 명 중에 10억 명이 기후 위기에 엄청나게 노출돼 있는데 그 나라들 리스트 뭐 33개가 쭉 나온다라든지 그래서 기후 위기가 계층별로 뭐 소득별로 또는 지역별로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보고서들이 세계적으로는 많이 나와 있어요. 근데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나라에서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가에 대해서는 이제 그런 연구가 좀 시작돼야 되지 않을까? 이미 또 연구가 있는데 제가 못 본 것일 수도 있겠지만 그런 논의가 진행돼야 될 것 같아요. 또 탄소중립 기본법에 보면은 그런 것들 조사하게 돼 있거든요. 고용 영향. 그러니까 이 탄소 중립 정책이 진행되고 국제사회의 탄소 중립에 대한 규제가 강화됐을 때 우리 지역에 영향받는 노동자들 그리고 그 영향 이런 것들에 대한 보고서 작성이 올해부터 진행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탄소 중립이라는 거대한 흐름을 해석하고 연구하는 작업들은 지금 전 좀 많이 진행되고 있지 않은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 현장에서 질문은 거의 다 좀 답을 드린 것 같고요. 저는 우리나라에서 아직 제대로 논의를 해보지 않은 전기요금이 어떻게 할 것이냐. 사실 에너지에 있어서 정말 우리가 풀지 못하고 매번 전기요금 폭탄, 뭐 세금, 전기세 이런 논쟁에 갇혀가지고 제대로 얘기를 못 해보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전기요금을 어떻게 바라보고 전기요금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논의들을 저는 소비자 단체 속에서도 같이 좀 논의를 했으면 좋겠어요. 오히려 이전 정권에서는 이 전기요금과 소비자 이런 주제로 논의가 많았었는데 한동안 본격적으로 저는 얘기가 안 됐던 주제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이거 되게 중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예, 저는 안 괜찮다고 생각하는데 이번에 탄소중립기본법에 정합성을 갖춰야 되는 산업부 계획이 수소계획하고 전력수급기본계획하고 신재생에너지계획이 근데 그것보다 더 기본적으로 정말 에너지 전체를 총괄하는 게 에너지기본법인데 이건 오히려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보다 후퇴했어요.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에는 에너지 기본법하고
에너지 기본 계획하고 정합성을 맞춘다라고 되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게 저는 지금 산업부하고 의원님 이름이 생각이 안 나는데 에너지 기본법을 만드는 논의를 또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그 안에 들어가 있으면은 훨씬 더 정합성을 가지고 논의할 수 있는데 에너지 기본법이 빠지면서 지금 에너지 기본 계획도 어디에 들어가야 될지 좀 자리를 잃은 상황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아마 하반기에 주요하게 저는 논의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탄소 중립 사회로 가는 과정에서 가장 필요한 게 사회적인 합의와 논의를 거치는 절차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까 다들 우리뿐만 아니라 지금 내려꽂는 경로를 설정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 기울기를 보고 이게 현실 세계에서 작동한다라고 생각했을 때 단순히 에너지 가격뿐만 아니라 일자리 문제도 있을 거고 또 물가 상승에 대한 부담이 있을 거고 생활 방식에 대한 변화도 있을 거고 정말 우리를 둘러싼 많은 것들이 바뀌는 거거든요. 세금 체계도 바뀌어야 되는 거고 교육 체계도 바뀌어야 되는 거고 교육 내용도 바뀌어야 되는 거고 자 그랬을 때 우리가 그동안 뭔가 공동의 문제를 풀어가지고 한 테이블에 앉아서 사회적으로 합의하는 연습들이 잘 안 되어 있는 가운데서 풀어야 될 숙제가 1부터 시작해서 한 100가지가 리스트로 막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죠. 그러면은 결국은 어떻게 이 문제에 대해서 합의를 도달하는 그런 프로세스를 만들 것인가가 제일 중요한데 사실 이 해상풍력뿐만 아니라 태양광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다 갈등에 대한 요소잖아요. 그러면은 결국 각각의 갈등들을 풀기 위해서 어떤 절차와 원칙들을 갖춰야 되는지에 대한 이런 프로세스를 만들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예를 들면은 이 재생 가능 에너지 갈등 같은 경우도 맨날 갈등이 있다라고만 얘기를 하고 갈등을 풀기 위해서 사람과 인력과 시간을 투입해가지고 중재하지 않았거든요. 그냥 현장에서 알아서 갈등이 증폭되는 것을 누구도 조정하거나 중재하는 역할들을 하지 않은 채 저는 4년을 방치한 게 좀 크다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합의를 하거나 갈등을 풀거나 그러려면은 그 과정 자체에도 사람과 인력과 시간이 투입돼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지금 김용춘님께서 고민하시는 것처럼 걱정이 많고 다만 이것도 방법이 없는 건 아니더라고요. 유럽도 그런 풍력이나 태양광 가지고 갈등이 없었던 것도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갈등을 풀기 위한 프로세스와 과정들을 설계하고 실행을 했던 경험들이 있기 때문에 저는 그런 경험들을 하면 되는데 아직 우리가 제대로 하지 않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이성정에는 안 맞는 것 같아요. 유럽 스타일. 그러면 어떻게 밀어붙이면은 또 그만큼의 계속 반작용이 있기 때문에 저는 그냥 그런 적이 없다고 생각하는 거죠. 딱 하나가 전쟁이었거든요. 그리고 그 진화 행동 경제학의 결론은 인간은 손실에 대해서만 반응하고 손실에 훨씬 민감하기 때문에 그 실제로 원래 항상 혁명 또는 내전, 전쟁 이외에는 개혁된 적도 없거든요. 일반적으로. 근데 세계사에서. 이 재생 가능 에너지 문제를 풀기 위해서 혁명과 전쟁을 할 수는 없으니 각각의 가병국까지 다 뭐라 그런 건 아닌데. 네네네. 좀 비교적 큰 갈등이 왜냐면 엄청난 갈등이기 때문에 말씀하신 일반적으로. 네. 과연 이게 아무리 발달한 어떤 우리가 이제 북유럽 아니면 적정한 그래서 국가 단위 규모에서는 이게 과연 이 정도 규모의 갈등을 바꾸기가 쉽지 않다고 알고 있는 거죠. 저는 사실은 갈등을 바꾸는 것도 쉽지 않지만 오늘 이제 제가 탄소 중립에 대한 이 정도를 해야 되고 이게 흡수량과 배출량이 같아지는 데 있어서 약간 감각적으로 그래프나 이런 것들을 보니까 감이 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환경부가 탄소 중립에 대해서 시민들에게 광고를 하고 있지만 정말 우리가 탄소 중립이 뭔지에 대해서 감각적으로 지금 인식하고 있는가? 저는 갈등까지 가기 전에도 이미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알고 있고 감각하고 있는가가 1단계인 것 같아요. 그걸 하면은 그 다음에 우리가 해야 될 일감들이 보이고
어느 정도의 갈등의 규모이고 이걸 뭐 이렇게 싸워서 풀 수 있는지 아니면 그냥 해결할 수 있는 것인지가 그림이 그려질 것 같은데 지금의 우리 상황은 우리가 어느 정도의 무엇을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감각하는 것부터가 시작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감사합니다. 마지막 저희